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재유행 대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최고 150mm의 많은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3년 전 탈북 어민들을 당시 정부가 북측으로 돌려보낼 때 판문점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측으로 추방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모습이 담기면서 북송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린이집에서 3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실제 전문가의 카카오톡 사진을 도용하고 코로나19 확진일까지 일치시켰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TV방송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또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이정재 씨는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와 아시아 국적 배우가 이 부문 후보에 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총천연색 우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것으로 빅뱅 이후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또다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위험도를 8주 만에 상향했고 편의점과 약국 곳곳엔 자가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요일 0시 기준 신규 환자 37,360명. 휴일 효과로 주춤했던 하루 전 수치의 3배에 육박하면서 일주일 만에 2배가 되는 더블링을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8주 만에 다시 3만 명대를 찍었고 2달 만에 최다 환자입니다. 주변의 확진자가 하나둘 늘면서 검사 수요도 늘어 일부 편의점과 약국엔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확산세의 가늠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급상승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들어 최고치는 2월 초에 1.6, 3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최고 62만 명을 찍을 때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을 밑돌았던 것을 보면 1.4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8주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소 늦어졌지만 미확진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정확한 감염 규모를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연령층 또 어떠한 지역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재유행 대비 방역 대책도 나옵니다. 전문가 목소리를 듣겠다던 정부가 새로 구성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첫 회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심인데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의료 대응체계 정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제 주장이 나오던 확진자 격리 의무는 재연장하고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734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로 2주일 전보다는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확산의 영향이 크다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입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력도 큰 탓인데 중증도 차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입니다. 최근 검출률은 직전 주보다 7%포인트 가까이 늘어 35%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감염 검출률은 23.7%로 0.4%포인트 줄었지만 해외 유입이 70%에 달해 일주일 만에 20%포인트 넘게 급증한 결과입니다. 해외 유입의 경우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세를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 그 BA.5의 그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조만간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 모두 다른 변이보다 크다는 겁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나 큰 BA.2와 비교하면 35% 넘게 빠르게 확산하고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역 회피의 정도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재감염 가능 사례들의 발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BA.5가 인후통을 더 심하게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주요 증상인 인후통, 발열, 코막힘 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어차피 오미크론이니까 목에서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인후통의 원래가 BA.1, 2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BA.5가 기존 변이보다 중증도를 더 키운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유행 확산에도 위중증 사망 등 피해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2번째 추가 접종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2차 추가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4번째 접종을 뜻합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현지 시각 12일 브리핑에서 보건당국이 모든 성인을 위한 2차 추가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동안 안정적이던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경기 북부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비는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처음부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 경계에서 저기압이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이후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북부로 최고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경북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장마전선으로 변화하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3일 낮부터 저녁 사이인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그리고 13일 밤부터 14일 아침 사이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그리고 경상권 서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장마전선은 이후 남해로 물러나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륙은 주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과 5월 잇따라 인상을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급등해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앞으로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부에선 확실한 물가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1,310원을 넘으면서 연 고점을 또 돌파했는데요. 주요 국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로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8원 넘게 오르면서 1,3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때 10원 넘게 상승하면서 1,316원까지 올랐지만 장 막판에 오름폭을 어느 정도는 되돌렸습니다. 둔화 기미를 보이던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아예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유로존의 경기 불확실성과 세계의 경기 침체 우려,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CPI 발표 등에 따른 경계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단은 점진적으로 좀 올리면서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부진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한 2,310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도세를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고용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경기 침체의 속도를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커지면서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면서 금융시장도 한동안 힘을 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연일 오르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등의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치솟고 환율마저 오른 탓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농가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또다시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 대파 등 주 먹거리 7개 품목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지난해 100g에 2,580원에 팔리던 미국산 부채살이 지금은 3,800원으로 47%가 올랐고 브라질산 커피 원두는 17,900원에서 24,900원까지 뛰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돈의 지출이 전에 비해서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아무래도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의 경우 무관세 정책으로 소매 가격을 5에서 8%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커피나 유럽산 분유는 기존에도 물량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됐고 하루가 다르게 환율과 물가가 오르고 있는 탓에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 기존 관세는 8.6%로 7월 1일부터 할당 관세는 0% 수입되지만 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 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극적인 원가 인하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축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계획 발표에 축산업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사료가 폭등으로 부담이 큰 국내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축산물 무관세 수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할당 관세를 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관세 정책이 물가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축산업계는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저항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될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이 공개됐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인데요.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북송되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 닷새 전 목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탈북 어민 2명입니다. 두 눈은 안대로 가려지고 두 팔은 포승줄에 묶인 채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 남성이 군사 분계선에 온 것을 직감한 듯 상체를 숙이고 얼굴을 감쌉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어민을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 등 송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몇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서둘러 끝내고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들을 추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치 도살당에 소 끌고 가듯이 가기 싫어하는 이 북한 어민을 강제로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 내몰리게 하는 이러한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강제 북송이 저희가 무엇인지 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며 국회 요구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또 어린이가 다치는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 내린 3살 아이가 통학버스 바깥쪽에 매달린 채 100m가량 끌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한 대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잠시 후 버스가 지나간 쪽을 향해 사람들이 급히 뛰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순찰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A군이 통학버스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9시쯤 버스를 타고 도착한 A군은 10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기사님이 꺼내고 계셔서 애기가 다 그냥 피로 온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아이가 좀 의식은 혹시 좀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울었거든요. 애기가 계속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A군은 신고를 받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에 앞서 통학버스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버스에서 아이들이 모두 내린 뒤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 출발에 앞서 주변을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경찰은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3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어린이 보호 차량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여자 초등학생이 고교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출입문에 통제선이 쳐 있고 경찰관이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과학수사관들만 장비를 들고 드나듭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이곳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났어요. 사고를 당하고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다른 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시급층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용의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청 큰 소리를 다 질러서 우리가 내다보니까 어떤 남자가 처음 싸운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저는 뭐 살려줘.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차가 왔지. 가해 학생은 범행 직후 3km 정도 떨어진 인근 아파트로 달아났습니다. 14층짜리 아파트인데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소동이 있는 사실이 아닌 상태 집안에 있다 이제 소리가 크게 났죠. 떨어진 소리가 났죠. 용의자는 숨졌고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는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라고 속이고 가짜 SNS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심을 피하려 전문가의 카카오톡 사진을 도용한 데다가 코로나19 확진일까지 일치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60대 주식 투자자 A씨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 B씨.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 현황을 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직접 발굴한 종목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문구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항상 방송에 나오는 응변하고 동일, 하게 아주 유사하게 A씨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계좌로 일정 금액을 예탁하게 하더니 실시간으로 종목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 투자를 진행합니다. 매일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예탁금을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4배 넘게 수익을 낸 거로 안 A씨가 돈을 출금하려고 하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는 연락을 끊었고 기존 거래소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거래소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카톡도 안 되고 3,000 플러스 1,800 하면 4,800입니다. 결국 전문가 B씨를 사칭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심지어 지난 5월 B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송을 쉰 날엔 자신도 병원에 있다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간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카톡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 B씨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대1 상담이나 카톡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리딩 투자 사기와 거래소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피해액은 3조 1,200여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에게 투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며 전문가가 개입하는 리딩 투자는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객의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 금이든 오일이든 이런 리딩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100% 다 사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과 같은 주식 하락장에선 큰 손실을 만회해 보려는 투자자들이 사기단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른바 PX라고 불렸던 군마트 등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남은 기간 교섭에 실패해 실제로 파업이 시작될 경우 격오지 장병들은 유일한 복지시설인 군마트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격오지 군장병들의 유일한 복지 공간인 군마트.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군마트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전방 감시초소나 일반 전초부대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방문하는 이동마트, 이른바 황금마차의 운영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군마트와 골프장, 콘도 등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 2,300여 명이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대다수 인원이 95%가 마트, 군 PX 종사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군 PX 개점에는 영향이 많이 있죠. 노조는 기본급 5.1% 인상과 함께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할 것 등을 국방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가 총 인건비를 1.9%만 인상 지급했기 때문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당 신설은 기획재정부의 사전 허가 사항이고 공무직 공통수당 신설도 기재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 단체 교섭이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된 상황. 국방부는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장병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위헌적 법안 처리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 침해됐다는 국민의힘과 적법한 의결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2달여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참고인 자격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시작 전부터 장외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탈당을 해서라도 뭔가 자기가 동의하는 어떤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변론의 핵심 쟁점은 역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과 이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여부였습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투입되면서 민주당 편을 들어 불과 17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헌정사상 이렇게 입법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상정했던 입법 절차, 입법 과정의 통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측은 탈당은 민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법안도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면서 헌법과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법안심사 1소위의 5차례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법률안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표결 시에는 퇴장하거나 또는 스스로 표결에 불참하거나 포기했습니다. 재판관들도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편법 탈당이라든가 또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 취지도 몰각하고 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문제는 오히려 그 안건조정위원장이 그와 같은 의도로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 거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헌재는 추가 변론 없이 이번 공개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선고 일정을 잡을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병합해서 심리할지 또 별도로 변론을 다시 열지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 띄운 혁신위원회를 향해 당내 상황에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4차 회의에 참석해 혁신위는 당의 공식 기구인 최고위의 의결을 거친 공식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정치, 수권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당 혁신을 위한 좋은 의견을 달라고 혁신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내용이 방송사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지도부 체제와 관련해 전당대회를 열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을 논의하고 이 대표가 성상납을 한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 함께 보시죠.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직무대행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도 보고 있어요? 응? 6개월 그대로. 그래요. 수사 결과에서 성폭력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수사 결과 성폭력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지. 아닐 경우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불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비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 또 비대로 바뀌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 가운데 최종 후보 3명을 가리기 위한 예비 경선 컷오프를 오는 28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애초 29일에 예비 경선을 할 계획이었지만 대관 문제로 일정을 28일 오후 1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 경선은 40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가 70%,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조직폭력배의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지역폭력 조직원이었던 박철민 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이 의원에게 건넨 게 아니라 렌터카 사업을 하며 번 돈인 거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일본 최장수 총리의 마지막 길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며 애도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인의 유해를 태운 옹구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옵니다. 거리에 모인 추모인파는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아베 전 총리를 떠나보냅니다. 8년 8개월. 고인이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로 재임한 총리관저 앞에 옹구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미리 나와 기다리던 기시다 총리 등 일본 강요들은 일제히 합장으로 애도를 전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부인 아키에 여사도 차 안에서 수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38살 중의원에 첫 당선된 뒤 30년 가까이 일한 국회의사당을 지나 유해는 화장시설로 향했습니다. 옹구차가 지나는 도로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고 헌화대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安心感があって、国を任せているのがすごく安心感があってね。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の1年ですね。 경찰 조사에서 야마가미 용의자는 지난해부터 이번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1년에 걸쳐 만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수사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용의자가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총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자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手製の銃に関するさらなる規制の必要性については、今回の事件の捜査状況、同種事件の発生状況等を見ながら関係省庁において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경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마련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직접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4시 아베 전 총리 국내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주인공으로 열연한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와 아시아 국적 배우가 이 부문 후보에 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에미상 시상식은 9월 12일에 열립니다.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수상이 확정되면 한국 콘텐츠는 영화에 이어 드라마까지 또 한 번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간 12일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풀컬러 우주사진을 본격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담은 사진을 전 세계에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나사가 가장 먼저 내놓은 사진은 행성상 성운인 남쪽 고리 성운으로 지금이 약 0.5광년에 이릅니다. 은하 5개 중 4개는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18년 만에 구단 역사상 최다인 10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수원 원정에서 3대2로 앞서던 9회 배정대와 알포드에게 연속 홈런을 내줘 KT에 4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1982년부터 KBO 리그에서 뛴 삼성이 2004년에 이어 구단 역사상 두 번째 당한 10연패입니다. 최정이 결승 3점포를 친 SSG는 키움을 꺾고 전반기 1위를 확정했고 롯데도 한화를 눌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1도, 부산은 2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과 대구는 28도, 광주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재유행 대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4차 접종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으로 재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데 따른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린이집에서 3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최고 150mm의 많은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배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8,734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로 2주일 전보다는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곧 우세종이 될 BA.5 변이의 영향으로 최근 의료 현장에선 재감염된 확진자의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걸렸어도 백신을 맞았어도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의 확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등하면서 호흡기 진료센터에는 검사받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하루에 10명 남짓이던 검사자가 이제는 오전에만 50여 명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면역을 회피하는 BA.5 변이 때문에 첫 감염은 물론 재감염도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확진 안 되신 분이 한 80%는 되시고요. 한 20%는 재감염 되신 분들이 많은데 재감염 확진자 수는 확실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감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와야 하루에 한두 명 볼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최근의 재감염 추정 비율인 2.87%보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감염 비율이 훨씬 큰 겁니다. 특히 재감염자 중에는 해열제 등으로 버티면서 확진 판정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 숨은 재감염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이 늘더라도 중증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감염됐거나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이 3에서 6개월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차까지 맞은 피로감이 여전하고 맞아도 걸린다는 백신 무용론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백신을 서너 번씩 맞으라 그러니까 뭐 1차, 2차는 맞았는데 그거 뭐 3차도 사실은 좀 걱정을 했는데 맞았어요. 근데 또 얼마 안 됐는데 또 4차 맞으라니까. 따라서 중증 화율을 낮추려는 목적이라면 4차 접종 대상을 늘리더라도 기존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방역 정책을 조언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전파 차단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중증 사망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재유행 속도와 더딘 4차 접종률 속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2학기 학사 관리와 방역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일단 전면 등교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서울 지역 학생 확진자는 2,587명, 988명이었던 직전 주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6만 4천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한 달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6월부터는 1,000명 아래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달 10% 후반대에서 최근엔 25% 안팎까지 급상승했습니다. 5월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2달 만에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 방학이 시작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2학기가 시작하는 8월 중하순엔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학기에도 전면 등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학기에도 기존의 등교 수업을 강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 결손이 없도록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필수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중단했던 자가검사 키트 선제 검사도 재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체험학습이나 실외 수업 때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3명 중 2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자가진단앱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와 방역 체계를 방학 중에 확정해 학교 현장에 미리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2번째 추가 접종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2차 추가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4번째 접종을 뜻합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현지 시각 12일 브리핑에서 보건당국이 모든 성인을 위한 2차 추가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동안 안정적이던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앞에서 3살 A군이 통학버스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100m가량 끌려간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다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A군은 어제 저녁 7시쯤 춘천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도망치다 3km 정도 떨어진 아파트 고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지역에 지은 아파트 천장에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준공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김혜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천장 벽지가 물에 젖어 심하게 울고 곳곳에서 물이 고이다 못해 뚝뚝 떨어집니다. 전등이 혼자서 깜빡거리기도 합니다. 누전 의심 현상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집안 전체적으로 다 천장 벽지가 다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계곡물이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걸레로 닦아낸 거 외에 대야에 받은 물만 한 2.3km 정도가 나와요. 벽지를 뜯어내고 보수 공사가 시작됐지만 금이 간 시멘트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가득 차 보수 공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곰팡이였고 요 벽지 요 부분이 밑에 벽지 부분 요쪽이 일주일 사이에 곰팡이가 다 슬어서 색깔이 변해 있었어요. 누수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입주자가 현대산업개발에 직접 항의하자 현대산업개발 측은 옥상 방수 작업 문제로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고 YTN 취재진은 시간이 흘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 시기는 2019년 2월.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지난 새 아파트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누수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 처음에 최대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따로 체크를 안 해서 모르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설할 때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양생할 때에 충격 같은 걸 줘가지고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애초부터 그런 하자가 이번 여름 유독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되는 부실 시공 의혹에 아파트 거주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현대차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현대기아차가 아닌 차량은 회사 안에 주차를 못하게 막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차량 제조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구에 차를 대고 회사 건물까지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보를 받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자가 이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계열사 지역 영업소입니다. 최근 이 영업소에 입주한 협력업체에 서류를 받으러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가 탄 승용차의 제조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란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정비실에서 제지를 당해서 현대 기아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한 400~500m 정도 되는 건데 날씨가 요즘에 계속 더워서 많이 좀 짜증스럽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닌 차로는 영업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차를 잠깐 세우고 경비 직원을 찾아가 출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난데없이 차량 제조사를 확인합니다.
아니 저 쌍용차. 안 돼요? 현대나 기아차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출입구 앞쪽 주차장에 차를 댄 뒤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 위에는 더군다나 이 차가 있어요. 규정이 무서우니까. 근데 거기에서 늘어달라고 하면은 늘 주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무실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러 회사를 방문했는데 타사 차량이라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는 게시물이 1년 전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거로 미뤄 이런 황당한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진 거로 추정됩니다. 업체 측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문 차량의 제조사에 따라 출입 제한을 두는 지침은 따로 없는데 경비업체에 규정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목적과 방문지가 명확하면 차량에 따른 입차 제한 규정을 회사 차원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는지 방문자 편의 관점에서 점검하겠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 외 차량을 타고 온 방문객 출입을 차별하는 행동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어울릴 만한 처사인지 되물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그와 같이 제기를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YTN 양동훈입니다. 현대차가 신형 팰리세이드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5월에 출시한 더 뉴 팰리세이드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달 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출시 이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결함 신고가 최근까지 34건이 접수됐습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후속 조치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열린 제16차 교섭에서 기본급 9만 8천 원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 외에도 성과금, 격려금 지급과 전기차 생산 전용 국내 공장 신설, 생산 기술직 신규 채용 등의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전체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되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을 타결짓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도어 스태핑을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대기하는 기자들을 보고는 즉석에서 답한 건데요. 도어 스태핑 중단을 둘러싼 각종 해석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튿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을 보기 위해 복도에서 대기하던 기자들 수십 명이 손을 흔들며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잠시 서서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즉흥적으로 문답이 이어집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 중으로 권고하고 다들 나오신다면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부한 내용을 질문하자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윤 대통령. 예민한 현안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거리 두기를 한 채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이거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기자단에서 확진자가 11명이라고 숫자까지 명시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들어 풀 취재도 제한한다던 대변인실 공지는 하루 만에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도어 스태핑 중단이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등등 억측이 분분하자 대통령이 직접 이를 일축하고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 애착이 강하고 즐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할 말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첫날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고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산업부에는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기부에는 협력업체 납품 단가 조정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공받은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쓰여진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진에는 탈북 어민이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다 쓰러져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등 북송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여야가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3자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회동 종료 후 여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특위 구성 문제 등을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는 상임위원회 배분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국회 정상화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회동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을 주고받는 말이 회동장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등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 빼기에 나섰습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여서 이 인력을 반도체 육성 같은 별도의 조직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해 공무원 전체 정원은 116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줄곧 작은 정부를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공무원 정원을 향후 5년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엔 기존 정원을 재배치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여서 범정부 차원의 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국정과제나 협업과제 등으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이나 기능 쇠퇴로 감축한 부서 인력을 반도체 육성이나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재배치 과정에서 전체 정부 인력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수를 받아서 감축된 전부처 통합정원을 활용해서 다시 부처 신규수에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운행 과정에서 그건 아마 감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기능이 쇠퇴했거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존재하는지 찾아내는 조직 진단도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부 조직 진단을 하는 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장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민관합동 조직진단 추진단이 9월부터 종합진단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교육기관,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 하얀 방진복을 입은 교육생이 커터로 선을 긋자 쉽게 잘립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 공정과 10 단위로 분리 조립하는 후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됐었던 포토레지스트 용액입니다. 이 용액을 웨이퍼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 필요한 코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학생과 학부모들도 대학의 반도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랑 반도체에 대해 배운 다음에 이런 공정
방역에서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오늘 체험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4차 산업 주요 기술로서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그 전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부족 인원은 1,600여 명. 생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들의 반대에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학과 인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재응용학과에 60명이 있고 내년도부터 팹리스 반도체 설계학과로 3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금보다도 한 배 정도는 더 키워야지 그래도 우리의 소기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산학연관 협력체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44개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 200개 이상 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해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한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원전 확대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에 나서고 연내에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신한울 3, 4호기는 환경 영향 평가를 즉시 개시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와 관련 실무 절차에 착수했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 가스 요금은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 요금의 시장 원칙 회복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4년이 됐습니다. 관련 기업인들은 14년간 이른바 희망 고문을 당했지만 이제 사업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며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10년 뒤인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0년 5.24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이 이어지며 남북 경협은 모두 멈춰선 상태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만 14년, 기업인들은 이제 사업 재개가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청산하라! 14년을 기다려왔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경협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청산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남북 경협 청산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인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렵다는 상황으로 몰렸으며 금강산 기업인들은 희망고문 그만하고 이제는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사업을 중단시킨 만큼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도 전액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협 기업들의 투자금과 대출금 규모는 각각 1,500억 원과 2,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그동안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관리 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재산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주 전보다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새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 거리 두기 강화보다는 의료 대응체계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해제 주장이 나오던 확진자 격리 의무는 재연장하고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과 5월 잇따라 인상을 다대게 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 급등해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앞으로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부에선 확실한 물가 관리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의원 연구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가 오늘 두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 위기, 인본 혁신 생태계로 극복하자는 주제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의 특강을 듣고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미래가 모임을 갖는 건 지난달 발족식 이후 두 번째인데 김광두 교수는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기여한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오늘 감사원을 항의 방문합니다. 박범계 의원 등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대책단 소속 의원 6명은 오늘 오전 김경호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또 이 자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 등에서 전횡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팀 K리그와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쿠팡 플레이 1차전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이 국내 선수들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다운 기량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손흥민은 모든 걸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토트넘 콘테 감독도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맞다고 칭찬하고 우리 팀이 새 선수를 대거 영입하며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16일 스페인 세비야와 수원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했는데요. 시행 첫날이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데 택시 한 대가 바로 가로질러 갑니다. 대기하던 경찰이 택시를 바로 멈춰 세웁니다. 오늘부터 개정 도로법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건너실 때는 운행하실 때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또 횡단하려고 할 때까지 이제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을 본 승합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지만 경찰 궤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섰잖아요. 중앙선에 서 있었어요. 중앙선에. 앞으로는 그것까지 좀 주의하셔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 곳곳에선 바뀐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와 경찰 간 가벼운 승강이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땐 일단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바뀐 규정의 취지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불편은 없고 지킬 건 지켜야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까지 무조건 정지시키는 건 원활한 교통을 저해한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짜증나죠? 취지는 좋은데 합리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요. 우회전 차선이 계속 밀리면 직진 차선도 함께 밀리니까 교통체증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반면 보행자들은 통행 안전이 더 보장될 거라며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건너려고 이렇게 했는데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우회전해갖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조금 깜짝깜짝 놀라고 새로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후엔 수시로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차량에 든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은 바로 보행자입니다. 우회전 때 일단 멈춤 규정 시행이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깊은 우주의 풀컬러 사진이 본격 공개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건데요. 빅뱅 이후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절벽에 숨막히는 절경 속엔 별들의 요람인 성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 먼지가 정밀하게 포착됐습니다. So this is a planetary nebula. It's caused by a dying star that has expelled a large fraction of its mass over in successive waves.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데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풀컬러 우주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찍은 우주 가운데 가장 멀고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나사는 또 웹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1150광년 거리의 외계 행성 WASP-96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습니다. 과학계는 웹 망원경의 이 같은 성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웹 망원경은 작년 12월 우주로 발사됐고 올해 2월 지구에서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주 점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주연 배우 이정재가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공개돼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인공 배우 이정재도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nd now, here are the nominees for 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Lee Jung-jae,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진출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올해 골든글러브와 크리틱스 초이스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고 미국 배우 조합상에도 남녀 주연상 등 총 3관왕을 차지하며 에미상 진출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배우분들께서 투표해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값지고 한국에서 더 열심히 영화 찍고. 이정재는 드라마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과 섹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등 쟁쟁한 배우들과 나무주연상 트로피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작품상은 섹세션, 오자크, 세브런스, 기묘한 이야기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드라마 시리즈 부문의 감독상 후보에 지명됐고 오영수와 박혜수, 정호연 등도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TV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는 상으로 올해 시상식은 9월 12일 열립니다. 에미상 수상이 확정되면 한국 콘텐츠는 영화에 이어 드라마까지 또 한 번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 이 드라마 재밌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낯선 채널에서 방영되는 이 드라마가 열풍을 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요즘 낯선 채널에서 방영되는 이 드라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첫 회 시청률 0.9%로 시작해 단 4회 만에 5%대를 돌파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영화와 지상파 드라마, OTT를 모두 제치고 인기 콘텐츠 1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요즘 막 현실도 너무 힘든 일들도 많고 또 다른 드라마들은 약간 자극적이거나 해서 좀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는 보면서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스며든 이유는 장애를 불편하지 않게 다룬다는 겁니다. 불쌍하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기보단 그저 인물이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 그려지는데 우영우를 배척하는 악역도 이 드라마엔 없습니다. 대신 우영우의 시선에서 편견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제 우영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폐아들도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그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무공의 힐링 드라마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률 급상승과 함께 드라마 제작사의 주가가 덩달아 뛰어올랐고 핫플레이스 서울 성수동에는 벽화가 등장해 인증샷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게다가 신생 채널의 존재감까지 확실하게 알리며 채널의 경계를 넘어 콘텐츠로 승부하는 시대도 새롭게 열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기원 전부터 기원 후 약 6세기까지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을 지배한 크고 작은 세력 또는 소국들을 일컬어 마한이라고 부르는데요. 마한 문화의 핵심 유적지로 꼽히는 전북 완주군 만경강 상류에서 20년 만에 고분들이 추가로 발견돼 연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만경강 상류에 있는 전북 완주군 상운리. 지난 2000년대 초 인근에서 마한 시대 무덤 30기가 나온 뒤 20년 만에 다시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발견된 고분 8개에는 원상운 고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점토를 구워 만든 이른바 옹관과 나무관 등의 흔적이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제 옆에 그려진 네모진 하얀색 실선이 이곳에서 발견된 목관 묘 중에 가장 긴 3.5m짜리 관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곳에 묻혀 있었던 인물이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덕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진 여러 구의 무덤들은 당시 이 일대를 장악한 세력의 위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철로 된 낫과 양쪽에 고리가 달린 항아리 등 껴뭇거리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통 이제 마한 문화권의 매장 시설로 보통 이 목관묘라든지 아니면 이런 옹관묘라든지 이러한 매장 시설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도 유물도 마찬가지고요. 발견된 고분군은 이 일대에 널리 분포된 이른바 완주군 상운리 유적의 고분 양식과 닮았습니다. 완주군은 그 상운리 유적을 그 만경강 유역 마한 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지정으로 지정돼 있는 유적을 향후 이런 추가 조사 등을 통해서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분 발굴은 기원 후 4세기 무렵 마한 철기 문화의 특성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라틴계를 멕시코의 대표 음식인 타코에 비유했다가 구설에 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네, 바이든 여사의 발언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라틴계 시민단체 유니도스 US의 연례회의 연설 도중 나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라틴계 공동체가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타코 발언을 했는데 마치 모든 라틴계가 멕시코 사람인 것처럼 발언해 라틴계의 다양성을 몰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The diversity of this community, as distinct as the Bogotas of the Bronx, as beautiful as the blossoms of Miami, and as unique as the breakfast tacos here in San Antonio.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부속 건물 주변에서 굴착 활동이 포착됐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현지 시각 11일 전했습니다.
지난 3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물 처리 저장 시설인 이른바 500호 건물 정면으로 땅이 파헤쳐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평안북도 영변군에 있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심지로서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개발을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인 한 명이 외국 용병으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편에 남아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각 12일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상황을 설명하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적자 용병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떠났으며 1명이 남아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겠고요. 오전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는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6.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주는 27.2도, 대구는 22.6도 등으로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열대야는 쉬어갔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26도, 대전은 28도 등으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